네. 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 이 법조문을 그냥 외우십시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기책사유 관련된 조문 있습니까? 문구.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이행지체 해제할 때 기책사유 나옵니다. 불법행위도 기책사유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냥 소유자, 요건이 소유자이면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요 조문은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요건과 관련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사람은 누구다? 소유자가. 누구를 상대로? 점유한 상대로. 그러면 요건 사실에 소유자가 맞는지 아니면 점유자가 맞는지. 근데 점유와 관련해서는 건물.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 소유자. 그리고 미등기일 때는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사람. 사실상 처분권이 되면 미등기 상태로 건물을 양수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 그게 핵심입니다. 소유자와 관련돼서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물권 변동일 때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고 187조에는 별도로 등기 없이 취득한 경우에 소유자다. 그거 관련해서 출제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약간 사용수인 권리, 용의물권이 있을 때 아니면 계약상 미등기 매수인 그런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다. 등기 또는 187조. 부동산 매수하고 대금 다 지급하고 인도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배웠죠. 물권법정제대. 이런 경우에 사실상 소유자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바로 사실상 소유자거든요. 이 사람은 아니다. 상속인은 187조에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맞습니다.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새로운 소유자. 무슨 말이냐면 점유자가 바뀐 거예요. 점유 당시가 바뀌더라도 항상 누구냐? 그냥 새로운 소유자. 213조 행사는 소유자가 지금 누구냐?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시점에 소유자가 누구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 점유자가 누구냐를 문제입니다. 그럼 새로운 소유자도 당연히 할 수가 있고 종전의 소유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를 새로 넘겨받은 사람이 열세는 주지 않는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지상권 등 제한 물권을 설정해준 소유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소유자 현재 뭘 묻죠? 소유자냐 아니냐. 다만 제한 물권 설정했다고 제한이 있을 뿐이지 그 권능이 뺏깁니다. 소유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제3자에게 지상권 설정해도 소유자가 아닌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 수익은 권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소유자냐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아파트면 열쇠는 따라가니기 때문에. 공유자 중 1은 불법 점유자인 제3자에게 공유자 전원이 아니라 자신에게 반환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는 보존행위 근거로 해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갑소유 X토지에 대해 사용 권한 없이 을이 I의 건물을 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을과 병이 Y의 건물을 일부씩 점유하고 있다. 자, 기억나십니까? 제가 민법의 책에 대해서 첫 번째 할 때 나왔던 사례입니다. 자, 볼게요. 갑소유 X토지 갑소유. 이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권한 없이. 사용 권한이 없대요. 그 이후에 을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원시 취득이다.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에요. Y 건물. 을이 소유자죠. 원시 취득. 원시 취득자는 등기 없이 취득하기 때문에 아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에게 일부를 임대했다. 그럼 병에게 임대했다. 건물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쓰세요. 임차인.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누가 있어요? 병과 을이 있죠.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대요. 아, 을도 자신의 건물에서 쓰고 있고 병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은 X토지 소유자는 누구 상대로? 을을 상대로 Y 건물을 청구를 했었다. 철거를 하려면 건물의 소유자는 아닌 사실상의 처분권이 있어야죠. 소유자 누구예요? 원시 취득자인 이 사람 소유자잖아요. 아, 그러면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청구한다. 2번 토지 소유자는 을을 상대로 Y 건물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자, 인도는 213조의 문제죠. 소유자가 갑이죠. 을 점유자인 거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점유자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누굽니까? 을입니다. 따라서 을을 상대로 대지 부분의 인도. 이게 무슨 뜻이냐? 213조예요.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가 인도를 구하는 거예요. 자,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 있어서 태거를 구할 수 있다. 자, 태거는 누구를 문제놨냐? 항상 제기했죠. 병.
병입니다. 그 퇴거를 그럼 이 건물 소유자를 상대해서는 퇴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하냐? 병, 임차인. 소유자가 아닌 사용 수익자. 이 점유를 해서 그 사람만이 퇴거 대상이고 소유자는 이 건물 소유자 상대는 퇴거 청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거 청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병 상대로 임차인으로 왜 퇴거 청구를 하게 되냐면 이 건물 토지를 인도받으려면 이 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넘어받아야겠죠. 근데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병이 퇴거를 해야지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갑은 병을 상대로 Y 건물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로 누구한테 넘겼다?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철거는 건물의 소유자지만 사실상의 처분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죠. 즉 Y 건물을 을이 정에게 넘겼어요. 그리고 정이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처분 권한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다. 정을 상대로. 거기까지. 이제 패턴입니다. 자기 소유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친절하게 좀 써놨으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거는요.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발치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한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관련해서는 214조만 적용이 되지 213조는 적용이 안 돼요. 213조, 자신에게 반환하는 것은 213조를 자,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딱 213조, 214조 하고요. 나머지 제한물권에서는 213조, 213조를 뭐 준용한다, 한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에 관련 규정에서는 214조만 준용하고 있지 213조는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 내용들 읽어보십시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에 대해서도 그 반환 청구다. 아니죠. 항상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누구나 점유자, 점유자가 누구냐 보면 되는 겁니다. 소유자 있고 특별 승계인 점유자면 이 사람 상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반환 청구권은 소유자가 누구냐, 점유자 누구냐 그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권한을 행사할 때 소유자냐 아니면 점유자냐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방해. 여기는 손해. 방해와 손해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손해는 과거, 이미 발생한 이 방해와 손해 개념을 구별하는 게 또 약간 핵심이거든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해 제거하게 되면 뭘 기억하라고 했죠? 등기부상해. 제3자의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있을 때는 말소 청구하는 게 213조에 214에 근거하는 거다. 그럼 소유자는 방해하는 사람 상대로서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이 214조는 방해 개념. 그 개념에 대해서 묻는 게 질문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방해는 이미 종료돼서 안 되고 현재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 방해 제거 청구는 방해로 일어난 결과 제거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해에 대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한다. 즉 방해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범위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될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 다르다. 손해의 개념과 다르다. 포인트는 겁니다. 과거 법의 침해가 과거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손해의 개념이지 방해는 아니다.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방해는 과거와 전혀 상관없다. 과거와 관련된 것은 뭐다? 손해의 개념이다. 방해는 현재 진행되고 원인을 제거하는 거다. 그 정도를 먼저 포인트를 잡아 주십시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아니다. 손해와 구별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자, 등기 말소는 뭐였죠? 214조예요.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그러면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 상대로 한 겁니다. 그 방해 의미는 뭐냐면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상태로 그게 원인이겠다. 방해 행위를 지배하는 사람. 근데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허무인과 행위자에서 방해 상태를 지배하는 사람 누구예요? 허무인 없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행위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권적 방해 청구권에서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여기까지 맞아요. 하지만 방해 결과 제거 방해 결과는 죄송합니다. 방해 결과는 이미 과거에 발생된 과거 개념이에요. 방해 결과 제거는 뭐다? 손해다.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방해 결과의 제거는 뭐다? 이건 손해 개념이다.
원인 제거하는 것을 내용한다. 결과 제거가 아니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요 개념은 좀 자주 읽어보셔야 합니다. 딱 선뜻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있죠. 소유권에 대한 213조, 214조. 213조, 214조는 누가 행사할 수 있죠? 소유자. 당연히 임대인이 소유권에 기한 행사할 수 있죠. 당연히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213조, 214조 직접 행사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배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에 관한 권한은 없다. 이건 어떻게 하냐? 돈이 들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겁니다.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한 전보배상 청구를 가진다. 자, 되게 큰 논점이 많은 거예요. 이 논점 안에는 뭐냐면, 자, 이행불능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어느 개념이면 계약상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그리고 이행불능한 개념을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물권적 청구권에 관련해서도 그럼 물권자가 소유자가 점점일 거고 점유자 213, 24조, 24조가 적용됐을 때도 이 개념이 적용될 수 있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되게 논쟁이 있는 것인데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이행불능 전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표현을 그냥 암기를 해주십시오. 되게 쟁점이 많은 논점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1시간 이상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채권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이 이 물권적 청구권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수목은 본래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자, 원칙적인 정착물에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다만 타인이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자, 토지에 관한 부합의 규정은 부동산에 부합된 것은 소유자 기속되는 거죠. 하지만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수목을 심은 사람이 토지의 사용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플러스에서 기억을 해주십시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는 수목의 집단, 그걸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바쳤을 때는 임목이 됩니다. 또한 그 경우에는 건물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임목이 됐다는 얘기는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경우는 부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독립돼서 거래되지 않습니까? 임목되면 건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의 경우는 양도하거나 저당권에 목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또 판례하면 명의방법을 결정 경우에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즉 건물이 되는구나. 임목이거나 아니면 명의방법을 갖췄으면 건물주로 취급한다. 따라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미분리 과시도 명의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다. 건물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별도로 분리돼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 위법하게 경작 재배한 경우에도 토지와는 별개로 물건을 다뤄진다. 좀 특징이 있죠. 농작물은 재배한 사람이 권한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재배한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좀 독특한 법칙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경작 재배된 경우에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을 다뤄진다. 지금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 그 개념입니다.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손락이 없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이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입니다. 수도 시설권 218조의 요건과 같으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별도의 어떤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218조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수도 등 시설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공사하시는 분한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단독주택 건축 허가 받을 때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이 수도 등 시설권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실무상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된 겁니다. 포획이 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아니다. 필요성이 없어지면 주의 토지 통행권도 없어진 겁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법정 요건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되는 겁니다. 상린관계는 누군가 유리하게 이득을 얻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엄격해야 합니다. 필요성이 없을 땐 당연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게 되면 소멸한다. 따라서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통행 개설이나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자, 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소유자가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 요건에 인정된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가 필요한 통로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유지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토지 소유자한테 이익을 많이 해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이 나는 겁니다. 통행 자체만 허락하는 것도 어디야. 거기 더 나가서 통로까지 개설하고 유지 비용 부담시키면 지나치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적물을 설치한 것. 다만 이 경우는 다르죠.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가 거기에 축적물을 만들어서 방해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의 본래적 기능 반영을 위해서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비록 토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자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유지를 필요한 부담은 없지만 그 사람이 통행에 방해되는 축적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통행에 방해되는 건 축적물을 누가 설치했어요? 통행지 소유자가 했기 때문에. 네가 했잖아. 이건 네가 철거 의무를 해. 주의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사의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통로가 대부분 기존 통로가 없을 때 주의토지 통행권이 문제돼요. 근데 설사 기존에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이용에 적합하지 않고 실제로도 통로로도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실무에서도 문제가 되겠죠. 통로가 없는 경우지만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대 아파트의 건축을 이용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자,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도로서 통행이에요. 그럼 쟁점이 뭐냐면 그 토지 소유자의 그 토지에 얼만큼의 통행로를 확보할까가 또 문제돼요. 주의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의 범위는 이 폭을 얼만큼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장차 건립대 아파트 건축,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겠죠. 그러면 더 넓어져야겠죠.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니거나 현재 시점을 기준해서 최소한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그 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건립된 것은 중요하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장차 아파트가 되면 이만큼 해야 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만큼 하면 되거든요. 주변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주의토지 통행권 성립에는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자, 주의토지 통행에는 성립에는 등기 필요 없다. 그리고 등기사항도 아닙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되지도 않습니다. 자, 부동산법에 등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해야만이 등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를 분할됨으로 인하여 갑의 토지가 공유에 통하지 못하고, 자, 공유하는 토지들이 분할되게 되면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주의토지 통행권은 보상 의무가 있어요. 원칙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첫 번째,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가 분할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통행로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고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의토지 통행권이 예외적으로 보상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무상의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사이에만 인정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으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외적인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 무상이 아니에요. 원칙은 유상이에요.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양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간섭이 없으면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한다? 면적에 비례한다. 균분이 아닙니다.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한다. 왜냐하면 측량 비용은 면적에 기초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비용 산정 기준이 뭐다?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에 비례한다. 경계세 부근의 건축 시 경계할 때 반미터 이상, 건축 반미터 이상 기억을 해주십시오.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어요. 건축을 착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철거 청구 못하고 또 완성된 후에도 철거 청구 못해요.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했습니다.
그걸 묻는 겁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완성된 후에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건물이 완성될 때는 건물 청구 못하고 건축이 착수한 1년이 경과해도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뭐라냐? 그때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계세 부분의 건축 시 경계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완성된 후에도 건물 청구할 수 있다? 아니다. 건물 착수 후 1년 경과거나 건물 완성된 후에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유사로, 그 다음에 소유유사 위에도 뭐가 있죠? 등기를 해야죠.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유사라는 것은 자주점이에요. 그리고 점유 개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점유 개시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세트예요.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먼저 중요합니다. 외우십시오. 지상권,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할 수 있다. 보통의 소유권이죠. 기타의 소유권이 아닌 이해의 권리 중에 뭐가 있다? 지상권. 지역권인데 뭐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저당권 아닙니다. 왜냐면 저당권 자체는 점유죠.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환 가치만 파악하는 거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 자체는 취득시효로 시효취득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또한 별도로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배타적으로 자기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데 공용 부분의 그 특성과 맞지 않겠죠. 따라서 공용 부분은 취득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한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취득시효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서도 국유재산 전부가 아니라 국유재산도 공용재산도 뭐 여러가지 재산 개념이 나눠지는데 그 중에 뭐다? 일반재산, 예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다음, 점유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점유자의 점유 개시는 임의로 점유이익 기산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자기가 점유 개시일이 있을 거고 전 점유자가 점유 개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자는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 것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점유 개시일과 전 점유자의 개시일 이 둘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산점과 관련해 점유기간을 통틀어 등기 명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원칙은 딱 점유 시점이 시작한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점유 시작일 그 현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점유 개시일은 딱 특정되기 때문에 점유 취득시효 완성할 때는 이 시점을 주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역으로 추산해서 20년 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있겠죠.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 시작일이 아니라 자기가 역으로 해서 20년이 완성된 시점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여부는 내심에 의해서 한다. 제가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계속 민법정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객관적인데 내심에서 판단하면 결정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권한의 선지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내심의 의사에 판단하게 되면 무조건 소유 의사가 있다고 주장을 하겠죠. 소유권의 취득,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하면 증명한다. 자,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증명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는 겁니다. 점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점유 규정이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거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깨트려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예요? 소유자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점유자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는 자주 점유의 추정은 법무되죠. 얘기는 뭐냐면 자주 점유, 자 추정되죠. 그 추정을 깬 사람은 누구한테 있다? 이 추정을 깨려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서 깨트리는 거지 소극적으로 점유자가 자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인정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는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주 점유 추정이 반복되려면 상대방의 소유자가
객관적인 권한 선지상 이것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해야만 그때 깨지는 거지. 소유 의사로서 추정을 받는 사람이 자신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사실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 위에 플러스 뭐가 붙어야 한다? 상대방인 소유자가 이 점유는 타주 점유인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만이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악의 부단 점유는 점유 시도의 기초인 자비의 점유를 주장한다. 아닙니다. 악의 부단 점유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면 자주 점유의 추정은 깨지는 겁니다. 악의 부단 점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임해가 있었어요. 주변에 철조망이 있었어요. 철조망. 철조망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 철조망을 치우고 점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악의 부단 점유의 그 케이스는 바로 이겁니다. 철조망을 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 이 부동산을 점유할 본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 악이라는 얘기는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단이 나오는 거고요. 자, 악의 부단점유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악의 부단점유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요. 악의 부단점유라면 소유 의사가 자주점유가 추정이 깨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점유 매개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다. 왜냐하면 당연해요. 점유 매개하면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나오는 거죠. 그 개념 자체 뭐예요? 직접 점유자가 반환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누구예요? 임차인. 사용 수익권자예요. 그 사람들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든 어떤 사유든 해지든 계약 관계가 종료되면 돌려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갑이 을과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 왜냐하면 수탁자는 나중에 명의 신탁 약정의 해지에 따라서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타주 점유예요.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는 돌려줄 게 아니겠습니까? 실제 면적이 등기 면적을 상당히 포인트는 어디냐?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분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 타주점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상당히 초과입니다. 그냥 초과가 아니라 상당히 초과했을 때. 공유부동산의 경우에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권에 기초해 부동산의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 지분권자는 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분의 범위 내에서 전부를 사용 수익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타주점입니다. 만약에 이걸 자주점을 해석하게 되면 공유자 1인이 20년 동안 점유하면 소유 취득할 거고 다른 사람이 공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타주점이다. 자주점유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하면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취득시효 완성된 이후에 등기를 해야만이 취득시효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 법률관계 보면 등기 전의 법률관계를 보게 됩니다. 취득시효 완성전은 시효기가 만료 당시에 토지 소유자를 대하여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죠. 누구 상대로? 시효기고 이걸 방점입니다. 만료 당시에. 이 개념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의 점유기산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칙이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점유를 시작한 그 시점을 못을 박는 겁니다.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애호시합니다. 시효기효 만료 당시에 토지 소유자. 하지만 진정한 소유자다. 소유자는 소유자인데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소유자에서 등기를 말소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당해서 이전 등기를 말소할 운명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다.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취득한다. 이 권리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취득자 사이의 계약상의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 표현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효 취득 당시에 시효 기효 만료 당시에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거 아니고 따라서 등기가 하기 전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의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해 주십시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는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효 중에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익의 바람가 없다. 왜냐하면 점유 개시 시점까지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익의 반환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원소유주가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떤 경우를 비면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무자인 매도인의 승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통상의 채권 양도 범위에 따라 양도할 수 있고 따라서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동의가 없어도 양도할 수 있다.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에 포인트 있어요.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 본등기.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물권 변동의 효력 시점은 언제 발생하는 거죠? 본등기 시점이에요. 본등기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예요. 하지만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 시점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잠깐 설명할게요. 취득시효 완성일이 이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근데 가등기는 이 시점이 있었어요. 누구다? 을이에요. 자, 취득시효 완성이 따른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상대방 누구다? 갑이다. 그 완성 당시에. 근데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아직 미등기 상태. 그런데 이 가등기에 기초해서 을이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쟁점이냐면 이 본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시점은 언제예요? 본등기 시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결과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 상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갑이었는데 이 사람이 본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의무는 어떻게 돼요? 불능이 되겠죠. 이행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이 된 겁니다. 이행 불가능 표현보다는 사실상 불가능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개념을 묻는 겁니다. 아,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이후에 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상대로 해서는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상대로 못하려면 다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할 수는 있겠죠. 자, 그 개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등기 이전 청구를 가지는 채권적 청구자에 불과하므로 이 표현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등기 이전 청구를 가지는 채권적 청구자에 불과하므로 채권적 청구는 채권이죠. 채권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죠. 그 개념인 겁니다.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 그거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자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해 등기를 마쳤다면 이거였잖아요. 제3자가 소유자의 포괄 승계인가 포괄 승계인이라면 당연히 되겠죠. 아니면 가장배매 등으로 그 양수행위가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요. 가장행위라면 소유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당연한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당연한 개념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득시효 완성을 유효한 완성 후에 유효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순탁자에서 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는 소유자 누구였습니까? 명의순탁자였어요. 근데 등기 전에 명의신탁 해지를 해서 누구 앞으로 신탁자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논리인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잠깐 한번 설명할게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취득시효 완성된 소유자는 명의 수탁자예요.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의 법리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의 소유권이 있지만 대외적으로 누구한테 있습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면 그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는 소유자 누구다? 신탁자예요. 하지만 지금 대외적인 문제예요. 대외적으로 누가 돼 있어요? 명의수탁자예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지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 등기가 안 됐죠. 그 사이에
유효한 명의 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누구 앞으로? 명의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신탁자는 이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취득시효 완성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핵심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등기 전에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효 취득 완성자가 원소유자 상대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저당권을 인수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핵심은 그 결과 이 저당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겁니다. 왜 이 개념이냐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거든요. 이 개념도 함께 포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자신의 채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취득 개념과 함께 섞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등기할 당시에 이 원시 취득 개념과 상관되게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자기 채무를 인수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 채무를 변제한 것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개념 부당이익 반환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게 아니라 타인의 채무를 변제했을 때 가능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자신이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원소유자에게 부당이익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써놨으니까요.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쉽지 않은 개념. 제가 설명 100말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이거를 계속 곱씹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마무리 특강이지만 자, 여러분께서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민법 186조 제2호에 정하는 압류, 가압류는 자, 어떠냐면 취득시효도 중단 사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 있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법에 정했어요.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준용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유 하나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어요. 그러면 명문에 따르면 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압류, 가압류도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결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시효 중단 사유는 중단이 될 수 있는 거 뭐냐면 취득시효는 뭐와 관련된 거죠? 취득시효 기본은 뭐에서 출발해요? 점유잖아요. 점유와 관련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취득시효 중단되려면 계속적인 점유를 파괴시켜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돼야 돼요. 그 관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취득시효 출발점은 점유다. 그러면 취득시효를 중단하려면 이 점유 자체를 파괴시켜야 하는 거예요.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는 사유만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는 이렇게 계속되는 점유를 파괴시키는 사유에 아니다는 겁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논리는 그겁니다. 자,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게 시험에 출제되고 그 다음에 쟁점이 되냐면 법문에 따르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대해서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로 준용한다. 법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압류, 가압류는 법률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돼요. 그럼 당연히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문이 생겼는데 야, 취득시효 중단이 되려면 취득시효는 출발점 점유야. 그럼 중단되려면 점유를 파괴하는 거였는데 압류, 가압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중단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중복 등기로 의해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근데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출제가 좀 적어요. 다만 몇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이 등기 자체가 유효해야 돼요. 즉 부동산 등기법상에 반하지 않는 유효한 등기입니다. 하지만 중복 등기를 무효인 경우에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등기 자체가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유효한 등기한다. 하지만 중복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부의 취득시효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기 명의에 달리하여 이중으로 소유권을 자, 이제
중복 등기대에서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중으로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후순위 두 번째 등기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첫 번째 등기가 원인 무효일 때는 예외적으로 두 번째 등기가 유효하다. 하지만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에는 무조건 이등기가 무효입니다. 이중 등기라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입을 두 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이 뭐죠?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용지주의잖아요. 중복 등기대에서 무효인 경우는 다소 부동산 1부동산 1등기 용지에 위반됐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의 가장 큰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등급의 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다음 시효 이익 포기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시효 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에 해야 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면서 배웠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 소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대방의 소유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된다? 시효 이익의 포기로 해석이 됩니다. 자, 포기는 묵시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 경우는 묵시적으로 시효 이익을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매매 목적물을 특정할 때도 배웠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경계에 관계없이 뭐에 따른다?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다만 예외가 있죠. 어떤 경우에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부상의 경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기술적인 착오로 실제 착오의 경우에는 뭘 기준한다? 실제 경계를 기준한다. 지적부를 만들 때 착오가 있었다면 기술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뭘 기준한다? 실제 경계가 확정된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경계 확인할 의무가 없다. 착오와 관련해서 나왔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의 부합. 소유자가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을 결합했을 때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부합도 중요하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자가 독립된 물건을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되지 않고 부속시킨 사람, 지금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의 소유권이 되는 겁니다. 토지에 뭔가 부속 물건이 있을 때, 소유자가 다르했을 때 토지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부합된 물건은 하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 부속 개념도 중요합니다.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구성 부분일 때는 구성부분이라는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는 부속일 때는 독립된 물건이라는 표현이 강합니다. 하지만 부속이라는 표현과 상응하는 개념이 구성부분. 구성부분이 될 때는 비용 상한 정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유익비. 자, 그거와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 5조의 경우, 자, 256조에서 부합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을 뺏긴 사람은 손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합의 규정에 의해서 그 경제적 이익까지 귀속시키는 거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만 귀속시키는 거고, 그 이유는 부합의 대상인 이 부동산에 가치 효용을 증대시키는 대신에 너는 이 소유권을 잃게 되는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라는 게 기본적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소유권을 잃지만 대신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합과 관련해서 기억할 게 뭐냐면 소유권을 잃지만 뭘 할 수 있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잃지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간의 부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만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독립된 부동산이죠. 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한다?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동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 임차인의 권한에 기하여 중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 않다. 즉 권한이 있어요. 권한에 부속된 것은 그 사람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부속돼야 돼요. 하지만 독립해야 돼요. 그럼 건물의 독립성은 뭐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립성이 없어요.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구성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부속이란 개념은 독립한 물건이라는 개념이에요. 부속돼야만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돼서 기존의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느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의 독립성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부속의 개념에 해당돼서 그 권한을 가지고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지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구성 부분이 된다. 따라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건물의 소유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알려면 구속과 구성 부분의 개념.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속이 되려면 독립한 물건, 부속이란 표현 자체가 독립한 물건이라는 성격인 거예요. 독립한 물건, 건축의 경우는 어떻게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구성 부분이 되고 이거는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의 문제입니다.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부합이 됐잖아요. 부합이 됐으면 소유권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목적물에 평가된. 근데 또 뭘 아니면 경매 절차잖아요. 예컨대 저당권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이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 효력에 따라서 경매 목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당권의 그 효력과도 연결이 된 겁니다. 부합된 물건과 독립을 따라서 증축 부분은 부합이라 표현 썼잖아요. 이 부합이 360 그 저당권 효력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별도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문제 평가되지 않도록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당락일은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판례는 수목에 관하여 256조 적용하여 권한 없이 타인의 권한에 심은 수목으로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하고 자 수목은 정착물이에요. 다만 타인이 권한에 기속시킬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권한에 기하여 수목을 심은 경우에는 수목을 심은 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 농작물은 상관없죠. 별도의 법리죠. 적법한 권한 없이 위법하게 타인의 토지에 경작하더라도 누구의 거다? 재배자의 것이다. 토지 소유자 것이 아니다. 설명했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누다? 국유다. 국가가 소유한다. 이 자연인이 아닙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에는 발견자 단독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 때는 타인 토지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반드시 부담한다.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